진주 다시 2. 존 스타인백 지음, 호세 오로스코 그림, 김승욱 옮김. 작은 도시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는 모습은 아주 놀랍다.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아기가 이미 알려진 패턴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 어떤 장벽도 깨뜨리지 않고 누구와도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 그 어떤 실험도 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편안함 또는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일상의 흐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그 개개인이 사라져서 소식이 끊어진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일반적인 생각이나 이미 널리 알려져서 신뢰받는 패턴에서 벗어나면 시민들의 신경이 불안감에 징징 울리면서 도시의 신경망을 타고 그 소식이 퍼진다. 그 다음에는 모든 개개인이 전체와 소통하게 된다. 그래서 라파스에서도 키노가 그날 진주를 팔 거라는 소식이 아침 일찍부터 온 도시에 퍼졌다. 움집촌의 이웃들도 진주를 채취하는 어부들도 중국 식품점 주인들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 복사들이 자기들끼리 소곤거린 덕분에 예배당에도 그 소식이 알려졌다. 수녀들 사이로 소문이 퍼졌다. 예배당 앞에 거지들도 그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그 행운의 첫 과실에서 11조를 받을 작정이었다. 어린 사내 아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들떴다. 진주를 구매하는 상인들도 대부분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사무실에 검은색 벨벳 쟁반 하나를 놓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각자 손끝으로 진주 알들을 굴리며 이 거래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생각했다. 이 진주 매입자들은 각각 따로 활동하는 개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부들이 가져오는 진주를 놓고 서로 경쟁하며 입찰한다고 실제로 그랬던 시절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경제적이지 않았다. 좋은 진주를 보고 들떠서 가격을 부르다 보면 어부가 지나치게 큰 금액을 가져갈 때가 많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픈 방식을 계속 지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단 한 명의 매입자가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형태가 되었다. 각자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키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가격을 부를지, 입찰 상한선이 어디인지, 각자 어떤 방법을 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비록 그들은 월급 외에 한 푼도 더 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 사이에 흥분이 감돌았다. 사냥감을 쫓을 때의 흥분이었다. 가격을 내리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라면 최대한 낮게 가격을 내리는 데서 틀림없이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역할을 수행한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칭찬의 말이나 승진처럼 잘된 거래의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진주 매입자는 진주 매입자였다. 그러니 가장 낮은 가격으로 진주를 사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일이었다. 그날 아침 태양은 노랗고 뜨거웠다. 후미와 만에서 이끌려온 습기가 허공에 은은히 빛나는 스카프처럼 늘어졌기 때문에 공기가 진동하고 시야가 흐릿했다. 도시 북쪽의 허공에는 200마일 넘게 떨어진 산의 모습이 떠 있었다. 소나무 숲이 이 산의 높은 능선을 폭 감싸고 수목 한계선 위로 거대한 안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다. 이날 아침에는 카누들도 바닷가에 줄지어 서 있었다. 어부들은 진주를 찾아 잠수에 나서지 않았다. 오늘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으니까. 키노가 그 커다란 진주를 팔러 가면
구경할 것이 아주 많을 테니까. 바닷가의 움집촌에서 키노의 이웃들은 아침 식사를 하며 한참 동안 앉아서 만약 자신이 그 진주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를 나눴다. 한 남자가 자신은 그것을 로마의 교황님에게 선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남자는 자기 집안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미사 비용을 1000년 뒤의 것까지 미리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남자는 진주를 판 돈을 라파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남자는 진주를 판 돈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좋은 일, 갖가지 자선 행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구호 활동을 생각했다. 이웃들은 모두 갑작스럽게 생긴 큰 돈으로 키노가 변하지 않기를, 그가 부자처럼 변하지 않기를, 그 돈이 탐욕과 증오심과 냉정함이라는 사악한 가지를 그의 몸에 접붙이지 않기를 바랐다. 이웃들은 키노를 좋아했다. 진주가 그를 파괴해 버린다면 안타까울 것 같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착한 아내 후아나와 예쁜 아기 코요티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다른 아이들, 만약 진주가 그들 모두를 파괴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키노와 후아나에게는 이날 아침이 평생 최고의 아침이었다. 이날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기가 태어나던 날밖에 없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앞으로 모든 날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 진주를 팔기 2년 전에, 우리가 그 진주를 팔고 6주 뒤에. 후아나는 오늘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본 뒤 조심성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코요티토에게 세례식을 위해 준비했던 옷을 입혔다. 오늘 생길 돈을 세례식 때 쓰면 되니까. 후아나는 머리를 빗어 양갈래로 닦고 빨간 리본으로 끝을 묶었다. 그리고 결혼 예복으로 쓰려던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었다. 태양의 높이가 4분의 1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준비를 마쳤다. 키노에 해진 하얀색 옷은 최소한 깨끗하기는 했다. 그가 이런 누더기를 입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내일이면, 아니 어쩌면 오늘 오후에 새 옷이 생길 터였다. 이웃들은 각자 자기 집의 벽 틈새로 키노의 집 문을 지켜보며 역시 외출 준비를 했다. 진주를 팔러 가는 키노와 후아나를 따라 그들이 함께 가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따라가지 않는 것이 미친 짓이었다. 자칫하면 키노에게 좋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었다. 후아나는 머리에 공들여 쇼를 쓰고 한쪽 끝을 오른쪽 팔꿈치 아래로 빼서 오른손으로 잡아 쇼리 팔 아래로 해먹처럼 늘어지게 했다. 그리고 이 해먹에 코요티토를 태운 뒤 아기의 몸을 받쳐 아기가 주변을 모두 볼 수 있게 했다. 어쩌면 아기가 오늘을 기억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키노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모자가 제대로 놓였는지, 그러니까 성급하고 결혼도 안 하고 무책임한 남자처럼 모자의 뒷면이나 옆면이 앞으로 오게 쓰지 않았는지, 노인처럼 모자를 납작하게 쓰지 않았는지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는 당당하고 진지하고 기운차게 보이려고 모자를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남자가 모자를 어떻게 기울이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키노는 샌들에 발을 끼워 넣고 끈을 묶었다. 커다란 진주는 오래되고 부드러운 사슴 가죽으로 싸서 작은 가죽 가방에 넣은 뒤 그 가방을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담요를 정성껏 가늘게 접어서 왼쪽 어깨에 걸쳤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키노는 당당하게 집 밖으로 나섰다. 후아나가 코요티토를 안고 그 뒤를 따랐다. 바다로 흘러가는 민물에 씻긴 골목을 걸어 시내로 향하는 두 사람에게
이웃들이 합류했다. 집들이 트림하듯 사람을 뱉어냈다. 문간이 아이들을 토해냈다. 하지만 워낙 중대한 일이다 보니 키노와 나란히 건넌 사람은 남자 한 명뿐이었다. 그의 형 후안 토마스. 후안 토마스가 충고했다. 놈들한테 속지 않게 조심해야 해. 아주 조심해야지. 키노가 맞장구 쳤다. 다른 데서는 가격이 어떤지 우리가 모르잖아. 진주를 매입한 사람이 다른 데서 그 진주 값으로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데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후안 토마스가 말했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알 길이 없잖아. 우리는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 사는데. 키노가 말했다. 그들이 시내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뒤를 따라오는 군중이 점점 늘어났다. 후안 토마스는 오로지 불안감 때문에 계속 입을 놀렸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야. 키노, 어른들이 더 높은 값에 진주를 팔 방법을 생각해냈어. 대리인을 하나 두고 그 사람이 진주를 전부 모아 수도로 가져가서 판 다음에 수수료를 떼어가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키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좋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했어. 그리고 진주를 전부 모아서 그 사람에게 주고 도시로 보냈지. 그 뒤로 그 사람은 영영 소식이 없었고 진주도 사라졌어. 그래서 어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 역시 영영 소식이 없었어. 결국 어른들은 그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지. 후안 토마스가 말했다. 나도 알아. 우리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 좋은 생각이긴 했는데 종교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신부님이 아주 분명히 말했거든. 진주를 잃어버린 건 자기 분수를 벗어나려던 사람들에게 내린 벌이었고 신부님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우주라는 성의 일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군인과 같다고 분명히 말했어. 어떤 사람은 성벽 위에서 성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담장의 그림자 속에 깊이 파묻혀 있을 뿐. 그래서 각자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자리를 성실히 지켜야 한대. 안 그러면 지옥의 공격으로 성이 위험해지니까. 나도 신부님의 그 설교를 들었어. 매년 그 설교를 하잖아. 두 형제는 함께 걸으면서 눈을 조금 가늘게 떴다. 그들과 그들의 조부들과 증조부들이 400년 전 이방인들이 처음 나타나 화약의 힘을 빌려 주장을 펴고 권위를 세웠을 때부터 하던 행동 그대로 그 400년 동안 키노의 종족이 터득한 방어책은 딱 하나뿐이었다.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입술을 살짝 굳게 다물고 뒤로 물러나는 것. 그들의 이 방어벽은 난공불락이었다. 그들은 그 벽 안에서 온전할 수 있었다. 점점 불어나는 행렬의 분위기는 엄숙했다. 이날의 중요성을 모두 감지한 탓이었다. 아이들이 혹시 서로 싸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모자를 훔치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릴 기미를 보이기만 하면 어른들이 쉿 하는 소리를 내며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오늘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노인 한 명도 조카의 튼튼한 어깨에 올라타고 구경하러 나왔다. 행렬은 웅집촌을 벗어나 돌과 회벽 건물의 시내로 들어섰다. 길이 조금 넓어지고 건물 옆에는 좁은 인도도 있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지들이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 행렬에 합류했다. 식품점 상인들은 안에서 행렬을 내다보았다. 작은 술집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자 주인들은 가게를 닫고 행렬을 따라갔다. 햇볕이 도시의 거리를 쨍쨍 내리쬐자 아주 자그마한 돌멩이조차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행렬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앞서 달려나갔다. 진주 매입자들은 각자 작고 어두운 사무실에서 몸을 굳히며 긴장했다. 키노가 나타났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서류를 미리 꺼내놓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진주는 책상 안에 넣었다. 아름다운 물건 옆에 질이 떨어지는 진주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 키노가 발견한 진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입자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의 사무실은 좁은 거리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창문에 달린 나무 창살이 햇빛을 방해하는 바람에 부드럽고 어둑한 빛만 사무실로 들어왔다. 엉뚱하고 행동이 느린 남자가 사무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너그러운 아버지 같은 얼굴에서 눈이 상냥하게 반짝였다. 그는 아침 인사를 크게 건네고 예의 바르게 악수를 하고 세상의 모든 농담을 아는 유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슬픔에 가까운 기운이 어른거리는 것은 그가 한참 웃는 와중에도 상대방의 친척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음을 기억해내고 눈물을 글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오늘 아침 그는 책상 위에 꽃병에 꽃 한 송이를 꽂았다. 진홍색 히비스커스 한 송이. 그 꽃병이 그의 앞에 놓인 검은 벨벳 진주 쟁반과 나란히 있었다. 얼굴은 파르스름한 수염 자국만 남게 면도했고 손은 깨끗이 씻고 손톱도 윤기 나게 다듬었다. 그는 사무실 문을 아침 풍경을 향해 열어둔 채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며 오른손으로 속임수를 연습했다. 손마디 위로 동전 하나를 굴려 동전이 사라졌다 나타나게 만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속임수였다. 동전이 번쩍 나타났다가 또 번쩍 사라졌다. 남자는 자신의 이런 솜씨를 열심히 지켜보지도 않았다. 손가락을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군중이 쿵쿵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의 오른손 손가락이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더니 키노의 몸이 문간을 가득 채우는 순간 동전이 번쩍하고 사라졌다. 안녕하시오 친구.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소? 키노는 어둑한 사무실 안을 빤히 바라보았다. 바깥의 눈부신 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매입자의 눈은 매의 눈만큼이나 안정적이고 잔혹하게 변해서 깜박이지도 않았다. 반면 얼굴의 다른 부위는 웃음을 지으며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책상 아래에서 그의 오른손이 동전을 쥐고 비밀스럽게 연습을 계속했다. 진주가 있어요. 키노가 말했다. 후안 토마스가 그의 옆에 서서 사실을 너무나 간단히 표현한 말에 살짝 코웃음을 쳤다. 이웃들이 문간 너머로 이쪽을 들여다보고 어린 사내 아이들이 창문의 창살에 줄줄이 기어 올라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키노의 다리 옆에서 네 발로 엎드려 이 상황을 구경하는 사내 아이도 여러 명 있었다. 진주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10개를 가져올 때도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감정해보고 값을 최고로 쳐줄 테니. 매입자가 말했다. 동전을 쥔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다. 키노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가죽 가방을 천천히 꺼내 그 안에서 부드럽지만 더러운 사슴 가죽을 꺼낸 뒤 그 커다란 진주를 검은색 벨벳 쟁반으로 굴렸다. 그러고는 곧장 매입자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어떤 징후도 움직임도 없었다. 매입자의 얼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책상 아래에서 비밀리에 움직이던 손이 정확한 동작을 놓쳤다. 동전이 손바닥에서 무릎으로 소리 없이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책상 아래에서 손가락이 구부러져 주먹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숨어있던 오른손을 들어 올려 집게 손가락으로 커다란 진주를 건드리며 검은 벨벳 위에서 굴려보았다. 엄지와 검지로 그것을 들어 올려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가서 빙빙 돌려보았다. 키노는 숨을 죽였다. 이웃들도 숨을 죽였다. 속삭이는 소리가 뒤로 퍼져나갔다. 지금 살펴보는 중이야. 아직 가격은 나오지 않았어. 아직 합의된 가격이 없어. 이제는 매입자의 손이 하나의 인물이 되었다. 그 손이 커다란 진주를 다시 쟁반에 툭 내려놓았다.
집게 손가락이 그것을 쿡쿡 찌르며 모욕했다. 매입자의 얼굴에 슬픔과 경멸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유감이요, 친구.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살짝 올렸다. 이 안타까운 일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건 아주 가치 있는 진주예요. 키노가 말했다. 매입자의 손가락이 진주를 튕기자 진주가 벨벳 쟁반 안에서 이리저리 가볍게 튀었다. 빛 좋은 개설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요. 매입자가 말했다. 이 진주가 그런 거예요. 너무 커. 이걸 누가 사겠소? 이런 물건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냥 신기한 물건일 뿐이지. 유감이요. 당신은 가치 있는 물건인 줄 알았겠지만 이건 그냥 신기한 물건이야. 이제 키노는 당혹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건 세계 최고의 진주예요. 그가 소리쳤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진주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크고 투박해. 신기한 물건으로서는 이점이 있지. 박물관 같은 데서 조개 전시관에 놓아둘지도 모르겠소. 내가 줄 수 있는 가격은 글쎄 1,000페소요. 키노의 표정이 점점 어둡고 무서워졌다. 5만원 나가는 물건이야. 당신도 알잖소. 날 속이려는 거야. 매입자는 자신이 말한 가격을 듣고 군중 사이로 불평이 퍼지는 것을 들었다. 조금 무서워졌다. 날 탓하지 마시오. 그가 재빨리 말했다. 난 감정인일 뿐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들 사무실로 가서 진주를 보여주라고. 아니, 그들을 불러오는 편이 더 좋겠군. 그러면 우리가 공모한 게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 수 있을 테니. 얘야! 그가 소리치자 그의 하인이 뒷문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얘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리고 또 저런 사람한테 가서 이리로 오시라고 해라. 이유는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좀 만난자고 말해. 그의 오른손이 책상 아래로 내려가 주머니에서 다른 동전을 꺼냈다. 동전이 그의 손마디를 타고 구르기 시작했다. 키노의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니. 진주가 크기는 한데 색이 기묘해. 처음부터 이렇지 않을까 의심했어. 게다가 1,000페소를 그냥 팽개치는 것도 좀 그래.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돈도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었다. 키노가 1,000페소를 받는다고 생각해보라. 어제만 해도 그는 빈 털털이었다. 하지만 키노는 더욱 딱딱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슬금슬금 다가오는 운명, 주위를 빙빙 도는 늑대들, 공중에서 빙빙 도는 육식조들이 느껴졌다. 자신을 중심으로 악이 하나로 모이는 것 같은데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 그의 귓가에 악한 음악이 들렸다. 검은 벨벳 위에서는 커다란 진주가 반짝이고 매입자는 거기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문간에 군중이 동요하며 갈라져서 진주 매입자 3명을 통과시켰다. 이제 군중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어떤 몸짓이나 표정을 보지 못할세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키노도 침묵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등을 누가 가볍게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 후아나와 바로 눈이 마주쳤다. 그는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매입자들은 서로에게도 진주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책상에 앉은 남자가 말했다. 내가 이 진주의 값을 매겼소. 여기 진주 주인은 그 값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더군. 당신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오. 이걸 조사해 보고 가격을 말해봐요. 그는 키노를 향해 말을 이었다. 내가 매긴 값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걸 잊지 마시오. 체격이 좋고 냉담해 보이는 첫 번째 매입자는 이제야 비로소 진주를 본 듯이 굴었다. 그는 진주를 들어 엄지와 검지로 재빨리 굴려본 뒤 하찮다는 표정으로 쟁반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 일에 나는 끼워넣지 마시오.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난 값을 부르지 않겠소. 이 진주를 사고 싶지 않아요. 이건 진주가 아니오. 기괴한 물건이지. 그의 얄팍한 입술이 둥글게 휘어졌다. 덩치가 작고 수줍음이 많은 듯 작은 목소리를 내는 두 번째 매입자가 진주를 들어 꼼꼼히 살펴보았다.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진주를 조사한 그가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재료를 반죽해서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낫겠군. 이런 건 내가 잘 알아요. 물은 분필 같은 느낌이지. 몇 달 만에 색채를 잃고 죽어버릴 거요. 봐요. 그가 확대경을 키노에게 내밀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진주의 표면을 확대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키노는 표면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세 번째 매입자가 키노의 손에서 진주를 가져갔다. 내 고객 중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500페소를 부르겠소. 내 고객에게 600에 팔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키노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의 손에서 진주를 채듯이 가져왔다. 그리고 사슴 가죽으로 싸서 셔츠 속에 넣었다. 책상에 앉은 남자가 말했다. 내가 바보지. 나도 아는데 아까 부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소. 계속 천을 부를 거야. 뭐라는 거요? 그는 키노가 진주를 옷 속에 감추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날 속이려고? 키노가 사납게 소리쳤다. 여기서는 내 진주를 안 팔아. 갈 거야. 필요하면 수도까지라도. 그러자 매입자들이 재빨리 서로를 흘끔거렸다. 자신들이 너무 밀어붙였음을 깨달았다. 일에 실패하면 혼날 것도 깨달았다. 책상에 앉은 남자가 재빨리 말했다. 내가 1,500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키노는 사람들을 밀치며 멀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분노 때문에 귓가에서 핏줄이 펄떡거렸다. 그는 사람들을 뚫고 가버렸다. 후아나도 종종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저녁이 되었을 때 움집촌의 이웃들은 집에 앉아 옥수수빵과 콩으로 식사하며 그날 아침의 큰일에 관해 이야기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훌륭한 진주 같았는데 하기야 전에 그런 진주를 본 적이 없으니 아무래도 매입자들이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매입자들이 서로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3명이 각각 진주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미리 짠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평생 속아 살아온 거겠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어쩌면 키노가 1,500페소를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고. 그건 큰 돈이잖아. 키노가 구경조차 못 해본 돈. 어쩌면 키노가 고집쟁이 바보인지도 모르지. 정말로 수도까지 갔는데 진주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거야? 거기서 절대 회복하지 못할걸? 다른 사람들도 겁을 내며 말했다. 키노가 그 사람들한테 대들었으니 그 사람들이 키노를 상대하려 하지 않을 거야. 키노가 스스로 제 목을 잘라 자멸해 버린 건지도 몰라.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키노는 용감한 남자야. 사나운 남자이기도 하고. 키노가 오라. 그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안겨줄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키노를 자랑스러워했다. 키노는 자기 집에서 잠자리 깔개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진주는 집안에 불구덩이 돌바닥 아래에 묻어놓고 골풀로 짠 잠자리 깔개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중에는 골풀이 서로 엮여 있는 모양이 머릿속에서 춤을 출 지경이었다. 그는 하나의 세상을 잃었으나 아직 다른 세상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겁이 났다. 평생 고향을 떠나 멀리 간 적이 없었다. 낯선 사람과 낯선 장소가 무서웠다. 수도라고 불리는 낯선 괴물이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수도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낯선 길을 걸어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껏 살아온 세상을 잃었으니 새로운 세상을 오를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향한 그의 꿈은 진짜였고 그것이 파괴되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했으므로 게다가 그가 가겠다고 말했으니 그 말 또한 진짜가 되었다. 가기로 결심하고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만으로도 이미 수도까지 절반은 간 셈이었다. 그가 진주를 묻는 동안 후아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코요티토를 씻기고 젖을 먹이는 동안에도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저녁 식사로 먹을 옥수수 빵을 만들었다. 후안 토마스가 들어와
키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결국 키노가 다그치듯 물었다. 내게 다른 방법이 있었어. 놈들은 사기꾼이야. 후안 토마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형이었으므로 키노는 그에게 지혜를 구했다. 쉽게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우리가 날 때부터 속아 살다가 나중에는 관값으로도 바가지를 쓴다는 건 알아.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아까 진주 매입자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 전체에 생활 방식 전체에 반기를 든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 내가 굶주리는 것 말고 무서워할 게 또 있어? 키노가 물었다. 후안 토마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무서워해야지. 하지만 내가 옳다 치자. 내 진주의 가치가 내 생각처럼 아주 크다면 그걸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나도 몰라. 하지만 내가 걱정스러워. 넌 지금 낯선 땅에 발을 들여 놓았으니 길을 모르잖아. 난 갈 거야. 곧 갈 거야. 키노가 말했다. 그래. 후안 토마스가 동의했다. 꼭 가야지. 하지만 과연 수도라고 사정이 다를지 모르겠다. 여기에는 친구도 있고 내 형인 나도 있지. 그런데 거기에는 너한테 아무도 없어. 나더러 어쩌라고? 키노가 소리쳤다. 여기에는 나쁜 짓이 깊이 박혀 있어. 내 아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줄 거야. 놈들이 때리려는 게 바로 그거야. 내 친구들이 날 지켜줄 거야. 그 친구들 자신이 위험해지거나 불편해지지 않아야만 그렇겠지. 후안 토마스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길. 키노도 말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길.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이 말이 묘하게 섬뜩해서. 후안 토마스가 가고 나서 한참 뒤에도 키노는 여전히 잠자리 깔개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력감이 그를 감쌌다. 우울한 절망감도 있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악은 적의 어두운 음악뿐이었다. 그의 감각들은 활활 타오르듯이 살아있었지만 그의 머리는 모든 것에 깊이 몰두하는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그가 일족에게서 얻은 재능이 있었다. 점점 깊어지는 밤의 소리가 아주 작은 것까지 모두 들렸다. 잠자리를 마련하며 졸음에 겨워 투덜거리는 새들의 소리, 사랑을 위해 투쟁하는 고양이 소리, 해변에 부딪혔다 멀어지는 파도 소리, 멀리서 쉿쉿 들려오는 소리, 파도가 밀려가면서 드러난 해초의 강렬한 냄새도 느껴졌다. 잔가지로 피운 모닥불의 작은 불꽃에 잠자리 깔개의 무늬가 깊은 생각에 잠긴 그의 눈앞에서 펄쩍펄쩍 움직였다. 후아나는 걱정스럽게 그를 지켜보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그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마치 키노와 마찬가지로 악마의 노래가 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후아나는 가족의 멜로디, 가족의 안정과 온기와 온전함을 말하는 멜로디를 작게 부르며 그 노래에 맞서 싸웠다. 품에 코요티토를 안고 사악한 것을 몰아내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암울한 음악의 위협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용감했다. 키노는 움직이지 않고 저녁 식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저녁 식사 생각이 나면 말할 것이다. 그의 눈은 뭔가에 홀린 듯 했다. 움집 밖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악한 기운이 느껴졌다. 자신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며 슬금슬금 다가오는 어두운 것들이 느껴졌다. 그림자처럼 어둡고 무서운 그 사악한 기운이 그를 부르고 위협하고 울러댔다. 그의 오른손이 셔츠 안으로 들어가 칼을 만졌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문간으로 걸어갔다. 후아나는 그가 멈추기를 강렬히 바랐다. 그를 막으려고 손을 들어 올리고 두려운 마음에 입을 열었다. 길게만 느껴지는 한순간 동안 키노는 어두움 속을 내다보다가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조금 서두르는 소리, 몸싸움 소리,
주먹질 소리가 들리자 후아나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입술이 고양이의 입술처럼 길게 벌어지며 이가 드러났다. 후아나는 코요티토를 바닥에 내려놓고 불구덩이에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든 다음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다. 키노는 땅바닥에 쓰러져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고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와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쉿쉿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악마가 사방에 있었다. 잡목 울타리 뒤에 숨어서 집 옆의 그림자 속에 웅크린 채 허공에 둥둥 떠서 후아나는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키노를 양팔로 끌어안듯 부축해 일으켜 세워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키노의 두피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뺨에도 귀에서 턱까지 길고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다. 사선 모양의 깊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키노의 의식도 가물가물했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셔츠가 찢어지고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였다. 후아나는 그를 잠자리 깔개에 앉히고 조금씩 굳어가는 핏줄기를 치맛자락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작은 물병에 풀캐를 담아서 가져왔다. 그래도 키노는 어두운 시야를 밝히려고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누구였어? 후아나가 물었다. 몰라, 못 봤어. 후아나는 질그릇에 물을 담아와서 얼굴에 베인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동안 키노는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키노, 내 남편! 후아나가 소리쳤지만 키노의 눈은 그녀의 뒤편만 바라보았다. 키노, 내 말 들려? 들려. 키노가 멍하니 말했다. 키노, 그 진주는 사악해.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전에 우리가 그걸 망가뜨리자. 돌멩이 2개 사이에 넣고 부숴버리자 그걸. 그 진주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바다에 다시 던지자 키노. 그건 사악한 물건이야. 사악해. 후아나가 이 말을 하는 동안 키노의 눈에 빛이 돌아와서 눈이 사납게 빛났다. 그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그의 의지도 단단해졌다. 아니, 그가 말했다. 난 그 물건과 싸울 거야.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생길 거야. 그는 주먹으로 잠자리 깔개를 두드렸다. 누구도 우리한테서 행운을 빼앗아가지 못해. 이 말을 한 뒤 그는 눈빛을 누그러뜨리며 한 손을 후아나의 어깨에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날 믿어. 난 남자야. 그의 얼굴이 점점 교활한 표정으로 변했다. 아침에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산을 지나 수도로 가는 거야. 당신이랑 내가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난 남자야. 키노, 후아나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난 무서워. 남자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진주를 바다에 다시 던지자. 쉿, 키노가 사납게 말했다. 난 남자야. 쉿. 후아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곧 명령이었기 때문에. 눈을 좀 붙이자. 그가 말했다. 동이 트는 대로 출발할 거야? 나랑 같이 가는 게 무섭지는 않지? 응, 내 남편. 그러자 그가 부드럽고 따스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눈을 좀 붙이자. 그가 말했다.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 뒤늦게 달이 떠올랐다. 키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근처에서 움직임이 느껴진 탓이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으로만 어둠을 훑다 보니 움집의 여러 구멍으로 들어온 희미한 달빛에 후아나가 옆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가 불구덩이로 가는 것을 보았다. 후아나가 어찌나 조심스럽게 움직였는지 불구덩이의 돌을 움직이는데도 키노의 귀에는 아주 작은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후아나는 그림자처럼 문을 향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도중에 코요티토가 누워있는 상자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문간의 검은 형체로 또 1초 동안 서 있다가 그대로 사라졌다. 키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았다. 그는 일어나서 후아나처럼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았다. 해안으로 바삐 움직이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키노는 조용히 그녀를 미행했다. 그의 뇌는
분노로 시뻘겋게 변해 있었다. 후아나는 잡목숲을 빠져나와 작고 둥근 바위들을 비틀비틀 넘어서 바다로 향했다. 그러다 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는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뭔가를 던지려고 팔을 들어 올린 순간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고 진주를 억지로 빼앗았다. 그가 단단히 말아쥔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자 그녀는 바위들 사이로 쓰러졌다. 그는 그녀의 옆구리에 발길질을 했다. 연한 빛 속에서 작은 파도가 후아나의 몸을 씻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물 위에 둥둥 떠올랐다가 파도가 물러나자 다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키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이를 드러냈다. 그녀를 향해 뱀처럼 쉬쉬 소리를 냈다. 후아나는 무서운 기색 없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빤히 보았다. 백정 앞에 양 같았다. 그가 살기를 띠고 있음을 그녀는 알았다. 그건 괜찮았다. 그건 이미 받아들였다. 그러니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곧 그에게서 분노가 사라지고 역겨운 혐오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해변을 걸어 전목 숲으로 들어갔다. 감정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뭔가가 급히 움직이는 소리에 그는 칼을 꺼내 들고 검은 형체를 향해 달려들었다. 칼이 명중한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뭔가에 맞아 무릎으로 다시 맞아 바닥으로 쓰러졌다. 탐욕스러운 손가락이 그의 옷 속으로 들어왔다. 광기에 물든 형체들이 그의 몸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진주는 오솔길의 작은 바위 뒤에서 부드러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후아나는 물가의 바위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얼굴과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그녀는 무릎으로 서서 한동안 중심을 잡았다. 젖은 치마가 몸에 달라붙었다. 키노에게 화가 나지는 않았다. 그는 아까 나는 남자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후아나에게 모종의 의미가 있었다. 그가 반은 제정신이 아니고 반은 신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키노가 산을 상대로 용을 쓰고 바다를 상대로 달려들 것이라는 뜻이었다. 후아나가 지닌 여자의 영혼은 남자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동안 산은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을 알았다. 남자가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동안 바다가 솟아오를 것을 알았다. 그래도 이런 것이 그를 남자로 만들어 주었다. 반은 제정신이 아니고 반은 신이 된 남자. 후아나에게는 남자가 필요했다. 남자 없이는 살 수 없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차이점이 당황스러울지는 몰라도 그녀는 어쨌든 그런 차이점을 알고 받아들였다. 그런 차이점이 필요했다. 그녀는 당연히 그를 따라갈 것이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가끔은 여자의 특성, 즉 이성, 신중함, 뭔가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키노의 남자다운 행동을 뚫고 들어가 그들 모두를 구해 주었다. 후아나는 고통스럽게 일어서서 손을 오목하게 오므려 소금기 때문에 따끔거리는 바닷물로 다친 얼굴을 씻었다. 그러고는 키노가 간 길을 따라 느릿느릿 움직였다. 남쪽에서 온 구름이 떠 있었다. 창백한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후아나도 걸으면서 어둠과 빛 속을 드나들었다. 통증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고개도 수그린 자세였다. 후아나가 잡목숲으로 들어온 것은 달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였다. 곧 달이 다시 나오자 그녀는 오솔길 바위 뒤에서 은은히 빛나는 커다란 진주를 보았다. 그녀가 무릎으로 털썩 주저앉아 진주를 주운 뒤 달이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후아나는 계속 무릎으로 서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 원래 생각대로 진주를 던져야 할지 고민했다. 그동안 다시 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오솔길 앞쪽에 검은 형체 두 개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후아나가 벌떡 일어나 달려가 보니 한 사람은 키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르는 이였다. 그의 목에서 반짝이는 검은 액체가 새어나왔다. 키노는 짜부라진 벌레처럼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둔하게 움직였다.
그의 입에서 투덜거리는 말이 탁한 목소리로 새어나왔다. 후아나는 그 순간 예전의 삶을 영원히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길에 죽어있는 남자와 키노의 칼, 그의 옆에 놓인 검은 칼날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동안 내내 후아나는 과거의 평화를, 진주가 나타나기 이전의 삶을 조금이라도 건져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 시절은 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을 깨달은 후아나는 즉시 과거를 버렸다. 이제 할 일은 그들 스스로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느끼던 통증이 사라졌다. 굼뜬 움직임도 사라졌다. 그녀는 죽은 남자를 길에서 잡목숲 안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키노에게 다가가 젖은 치맛자락으로 그의 얼굴을 닦았다. 그는 감각이 점점 되돌아오는지 앓는 소리를 냈다. 놈들이 진주를 가져갔어. 내가 잃어버렸어. 이제 모두 끝이야. 그가 말했다. 진주가 사라졌어. 후아나는 아픈 아이를 달래듯이 그를 달랬다. 쉬, 당신 진주는 여기 있어. 내가 길에서 찾았어. 내 말 들려? 당신 진주는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 방금 사람을 죽였어. 우리 여길 떠나야 해.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날이 밝기 전에 떠나야 해. 그쪽이 날 공격했어. 키노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죽지 않으려고 공격한 거야. 어제 일 기억나? 후아나가 물었다. 그런 사실이 중요할 것 같아. 도시 사람들 기억나? 당신 설명이 먹힐 것 같아. 키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아니, 그가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아. 그의 의지가 단단해지며 그는 다시 남자가 되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코요티토를 데려와. 그가 말했다. 집에 있는 옥수수도 전부 가져오고 내가 카누를 물 위로 끌어다 놓을게. 그렇게 함께 떠나는 거야. 그는 칼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다. 휘청거리며 해변으로 가서 자신의 카누로 다가갔다. 다시 달이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는 배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았다. 이글이글 끓어오른 분노가 그에게 힘이 되었다. 어둠이 그의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악마의 음악이 밤을 가득 채운 채 맹그로브 위에 떠서 파도의 박자에 맞춰 날카롭게 울어댔다. 그의 할아버지가 쓰던 카누, 몇 번이나 회치를 한 그 카누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건 상상을 뛰어넘는 사악한 짓이었다. 사람을 죽인 것도 배를 죽인 것에 비하면 덜 사악했다. 배는 아들을 낳지도 못하고 자신을 방어하지도 못하고 다친 상처가 낫지도 않기 때문이다. 키노의 분노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절대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숨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짐승이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었다. 머리가 아픈 것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는 해변을 펄쩍펄쩍 뛰어서 잡목숲을 통과해 자신의 움집으로 향했다. 이웃의 카누를 타고 갈 생각은 미처 하지도 못했다.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껏 배를 부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것과 같았다. 수탉이 울어댔다. 여명이 멀지 않았다. 일찍부터 불을 피운 사람들의 집에서 벽 틈새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옥수수빵을 굽는 냄새가 사방에 퍼졌다. 새벽에 움직이는 새들이 벌써 덤불 속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점점 흐려지는 동안 구름은 단단하게 뭉쳐서 남쪽으로 향했다. 새로운 바람이 후미로 불어왔다. 숨결에 폭풍의 냄새를 간직한 불안한 바람이라서 공기가 바뀌면서 불안한 분위기가 퍼졌다. 키노는 서둘러 집으로 향하면서 갑자기 기분이 들떴다. 혼란은 모두 사라졌다. 그가 할 일은 딱 하나뿐이었으니까. 키노는 셔츠 속의 커다란 진주와 칼을 차례로 만졌다. 앞에서 작은 빛이 보이더니 곧바로 어둠 속에서 높은 불길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펄쩍 솟아올랐다. 불길로 이루어진 높은 기둥이 길을 밝혔다. 키노는 뛰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자신의 움집이었다. 여기 집들은 순식간에 불에 타서 무너질 수 있었다. 뛰어가는 그를 향해 누군가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코요티토를 품에 안고 키노의 어깨에 담요를 손에 꼭 쥔 후아나였다. 아기는 겁이 나서 앓는 소리를 내고 후아나는 겁에 질려 눈을 휘둥그레 떴다. 키노는 집이 사라진 것을 보고 후아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미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입을 열었다. 사방을 헤집고 바닥도 파헤쳤어. 심지어 아기 상자도 뒤집어져 있었어. 그 사람들이 집 바깥쪽에 불을 붙이는 걸 내가 봤어. 사납게 집을 태우는 불길이 키노의 얼굴을 강렬하게 비쳤다. 누구야? 그가 다그치듯 물었다. 몰라. 검은 사람들이야. 이웃들이 이제야 집에서 구르듯이 뛰쳐나와 떨어지는 불씨들을 지켜보다가 자기 집에 불이 붙을세라 발로 밟아 꺼뜨렸다. 키노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불빛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길 옆에 잡목숲에 시체로 누워있는 남자가 생각났다. 키노는 후아나의 팔을 잡고 불빛이 비치지 않는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겼다. 빛은 그에게 위험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그림자 속을 움직여 형 후안 토마스의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후아나를 데리고 그 집 문간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밖에서 아이들의 새된 목소리, 이웃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불타는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후안 토마스의 집은 키노의 집과 거의 똑같았다. 거의 모든 움집이 똑같은 모양이라서 빛과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갔다. 그래서 후아나와 키노는 형의 집 구석에 앉아 벽의 틈새를 통해 너울거리는 불길을 볼 수 있었다. 높이 솟은 불길이 맹렬했다. 지붕이 무너지자 불길은 장가지로 피운 모닥불처럼 금방 사그라들었다. 친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후안 토마스의 아내 아폴로니아가 날카롭게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다. 가장 가까운 여자 친척으로서 아폴로니아는 집안의 죽은 이를 위해 공식적으로 슬픔을 표현했다. 그러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쇼를 머리에 쓰고 있음을 깨닫고 새로 장만한 좋은 쇼를 꺼내려고 집으로 달려왔다. 아폴로니아가 벽 앞에서 상자를 뒤지고 있는데 키노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폴로니아, 소리 지르지 말아요. 우린 무사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가 다그치듯 물었다. 질문은 하지 말고 가서 후안 토마스를 데려와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폴로니아. 그녀는 무력하게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알았어요, 시동생. 곧 후안 토마스가 그녀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양초에 불을 붙인 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키노 가족에게 다가왔다. 아폴로니아, 문을 잘 지켜. 아무도 안에 들이지 마. 후안 토마스는 형으로서 주도권을 쥐었다. 그래, 내 동생. 그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누가 날 공격했어. 그래서 싸우다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키노가 말했다. 누군데? 후안 토마스가 재빨리 물었다. 몰라. 사방이 어두워서 다른 것도 전부 어둡게만 보였어. 진주 때문이야. 그 진주 안에 악마가 있어. 그걸 팔아서 악마를 남한테 넘겨야 했어. 어쩌면 지금이라도 그걸 팔아서 평화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 후안 토마스가 말했다. 세상에 형, 나는 내 목숨보다 더 무거운 모욕을 당했어. 바닷가에 있는 내 카누가 부서지고 내 집이 불타고 잡목숲에는 시체가 있어. 도망칠 길이 모두 막혔어. 형이 우리를 숨겨줘야 해. 형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피던 키노는 형의 눈에 깊은 걱정이 서리는 것을 보고 미리 형이 거절할 가능성을 막아버렸다. 길게는 아니야. 그가 재빨리 말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밤이 다시 올 때까지면 돼. 그 뒤에 우린 떠날 거야. 숨겨줄게. 후안 토마스가 말했다. 형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나병 환자 같다는 건 알아. 내가 오늘 밤에 떠날게. 그러면 형은 안전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후안 토마스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폴로니아, 문 닫아.
키노가 여기 있다는 말은 뻥끗도 하지 마. 그들은 어두운 집 안에서 하루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웃들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벽의 틈새로 그들은 이웃들이 뼈를 찾으려고 잿더미를 갈퀴로 긁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후안 토마스의 집에 웅크린 채로 그들은 배가 부서졌다는 소식에 이웃들이 충격받는 소리를 들었다. 후안 토마스는 이웃들의 의심을 돌리려고 밖으로 나가 키노와 후아나와 아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 추측을 내놓았다. 한 이웃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키노 가족이 자기들에게 닥쳐온 악마를 피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간 것 같아. 다른 이웃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키노는 절대 바다를 떠날 사람이 아니야. 다른 배를 구했는지도 모르지. 이런 말도 했다. 아폴로니아는 슬퍼서 몸져 누웠어. 그날 바람이 일어 만을 두드려대며 해변에 줄지어 늘어서 있던 해초와 잡초를 찢어 발겼다. 움집촌을 헤집으며 휑휑 돌아다니는 바람에 물 위에 어떤 배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때 후안 토마스가 이웃들 사이에서 말했다. 키노는 사라졌어. 만약 바다로 나간 거라면 지금쯤 물에 빠져 죽었을 거야. 후안 토마스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과 어울리다 돌아올 때마다 꼭 뭔가를 하나씩 빌려왔다. 작은 망태기 하나를 채운 팥과 호리병 하나를 가득 채운 쌀, 말린 고추 한 컵과 소금 한 덩이, 긴 칼도 하나 가져왔다. 길이가 18인치나 되고 무거워서 작은 도끼처럼 도구 겸 무기로 쓸 수 있었다. 이 칼을 보고 눈에 반짝 빛이 들어온 키노는 칼날을 어루만지며 얼마나 날카로운지 엄지로 시험해 보았다. 바람이 만에서 비명을 질러대며 바다를 하얗게 뒤집어 놓았다. 맹그로브는 겁에 질린 소떼처럼 물속으로 뛰어들고 고운 모래먼지가 땅에서 일어나 바다 위에 숨 막히는 구름처럼 떠 있었다. 바람이 그 구름을 밀어내고 하늘을 깨끗하게 걷어내자 모래가 눈송이처럼 떠돌았다. 저녁이 다가오자 후안 토마스는 동생과 긴 이야기를 나눴다. 어디로 갈 거야? 북쪽으로. 북쪽에 도시가 여럿 있다고 들었어. 키노가 말했다. 해안은 피해. 해안 수색대를 꾸리고 있어. 도시 사람들이 널 찾으려 할 거야. 진주는 아직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을 거야. 누구한테 선물로 줘버릴 걸. 어쨌든 이젠 그것이 나의 불운이자 삶이 되었으니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의 눈빛이 냉혹하고 잔인하고 씁쓸했다. 코요티토가 칭얼거리자 후아나가 마법의 말을 작게 중얼거리며 아이를 달래 조용하게 만들었다. 바람이 좋아. 후안 토마스가 말했다. 흔적이 남지 않을 거야. 그들은 달이 떠오르기 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났다. 그들 일가가 후안 토마스의 집에서 예의 바르게 일어섰다. 후아나는 코요티토를 등에 업고 숄로 덮어 고정했다. 아기는 후아나의 어깨에 뺨을 모로 대고 자고 있었다. 아기를 덮은 숄의 한쪽 끝이 후아나의 코를 가로지르며 사악한 밤 공기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후안 토마스는 동생을 두 배로 강하게 안아주고 양 뺨에 입을 맞췄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길. 그가 말했다. 죽음을 말하는 것 같았다. 진주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진주는 이제 내 영혼이 됐어. 키노가 말했다. 이걸 포기하면 내 영혼을 잃는 거야. 형에게도 하느님이 함께 하시길. 바람이 맹렬하고 강하게 불었다. 바람에 날려온 막대기, 모래, 돌멩이가 그들의 몸을 두드려댔다. 후아나와 키노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코를 가린 채 바람 속으로 나아갔다. 바람이 깨끗이 쓸어버린 검은 하늘에서 별들이 차갑게 빛났다. 두 사람은 조심조심 걸으며 시내 중심부를 피했다. 문간에서 자던 사람이 두 사람을 목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밤이라서 사람들이 모두 집에 들어가 있으므로 어둠 속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눈에 띌 터였다. 키노는 시내 가장자리를 돌아 별빛에 의지해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잡목이 무성한 풍경을 가로질러 기적의 성모를 섬기는 곳이 있는 로레토로 향하는 울퉁불퉁한 모래길이 나왔다.
바람에 날려온 모래가 발목에 닿는 것을 느끼고 키노는 반가웠다.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희미한 별빛이 잡목들 사이 좁은 길을 비춰주었다. 뒤에서 후아나가 타박타박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지만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후아나는 종종 걸음을 쳤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것이 키노의 마음 속에서 들썩였다. 밤에 출몰하는 악마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뚫고 들뜬 기분이 솟아올랐다. 그의 마음속에서 동물적인 감각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일종의 먼 과거로부터 이어진 어떤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바람이 등을 밀어주고 별빛이 그를 인도했다. 잡목숲에서 바람이 휑휑 소리를 질러대는 가운데 키노 일가는 몇 시간 동안 단조롭게 터벅터벅 걸었다. 길에서 지나친 사람도 없고 눈에 띈 사람도 없었다. 마침내 오른쪽에서 점점 이질어지는 달이 떠오르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땅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제 앞에 뻗은 좁은 길이 보였다. 바람에 실려온 모래가 깊게 파인 바퀴 자국에 덮여 있었다. 바람이 사라졌으니 이제 발자국이 남을 테지만 이미 도시에서 상당히 멀리 왔으므로 사람들이 흔적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키노는 조심스럽게 바퀴 자국을 밟으며 걸었다. 후아나는 그가 밟은 자리를 밟으며 뒤따랐다. 아침에 시내로 가는 커다란 수레 한 대만 이 길을 지나가도 그들이 지나간 흔적이 모조리 지워질 수 있었다. 그들은 밤새 똑같은 속도로 걸었다. 도중에 한번 코요티토가 깨어나자 후아나는 아이를 앞으로 돌려안고 달래서 다시 잠재웠다. 밤의 악마들이 주위에 있었다. 잡목숲에서 코요테가 웃음소리 같은 소리로 울어대고 머리 위에서는 올빼미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한 번은 덩치 큰 짐승 한 마리가 따닥따닥 덤불 밟는 소리를 내며 쿵쿵 멀어졌다. 키노는 큰 칼에 손잡이를 움켜쥐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었다. 키노의 머릿속에서 진주의 음악이 의기양양하게 울려 퍼졌다. 가족의 음악에 조용한 멜로디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 그 두 가지 음악 소리가 샌들을 신은 발로 흙길을 타박타박 걷는 소리에 섞여 들었다. 그들은 밤새 걸었다. 그러다 해가 뜰 기미가 보이자마자 키노는 낮 동안 몸을 숨길 곳을 찾으려고 길가를 훑어보았다. 길 근처에 그런 곳이 있었다. 어쩌면 사슴이 쉬어갔을지도 모르는 작은 공터인데 길가에 늘어선 건조한 나무들이 두툼한 커튼 역할을 했다. 후아나가 바닥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자세를 잡은 뒤 키노는 다시 길로 나갔다. 그리고 가지를 하나 꺾어 길에서 은신처로 이어진 발자국을 세심하게 지웠다. 해가 떠오른 직후 수레가 삐걱삐걱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키노는 길가에 웅크린 채 바퀴가 두 개인 무거운 소 달구지가 느릿느릿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 키노는 다시 길로 나가 바퀴 자국을 살폈다. 발자국이 지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다시 나뭇가지로 쓸어버리고 후아나에게 돌아갔다. 후아나는 아폴로니아가 싸준 옥수수빵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그녀는 잠시 눈을 붙였다. 하지만 키노는 바닥에 앉아 땅바닥을 빤히 바라보았다. 개미들이 자신의 한쪽 발 근처에서 줄지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다가 그들의 길 앞에 발을 놓았다. 그러자 개미 행렬은 그의 발등으로 기어 올라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키노는 발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그 위를 넘어가는 개미들을 지켜보았다. 태양이 뜨겁게 떠올랐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만과 가깝지 않아서 공기가 건조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잡목들이 열기에 부르르 떨며 좋은 나무진 냄새를 풍겼다. 후아나가 깨어난 것은 해가 높이 떠 있을 때였다. 키노는 그녀도 이미 아는 일들을 다시 말해 주었다.
저기 저런 나무는 조심해. 그가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건드리면 안 돼. 저걸 건드렸다가 눈을 만지면 눈이 멀어버리니까. 진이 흐르는 저 나무도 조심해. 보이지? 저쪽 저 나무. 저거 가지를 꺾으면 빨간 피가 흘러나올 거야. 그러면 재수가 없어. 후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자신도 이미 아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놈들이 우리를 따라올까? 그녀가 물었다. 놈들이 우리를 찾아 나설 것 같아? 그럴 거야. 누구든 우리를 찾아낸 사람이 진주를 가져가겠지. 당연히 찾아 나설 거야. 어쩌면 매입자들 말이 옳았는지도 몰라. 진주에 전혀 가치가 없다는 말. 어쩌면 이 모든 게 환상이었는지도 몰라. 키노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진주를 꺼냈다. 그리고 눈이 타는 듯 아파올 때까지 햇빛 속에서 진주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아니야, 가치가 없다면 놈들이 이걸 훔치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그 매입자들이었어? 나도 몰라. 놈들을 못 봤어. 키노는 앞날을 그려보려고 진주를 들여다보았다. 이걸 마침내 팔게 되면 나는 라이프를 살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반짝이는 진주 표면에서 라이프를 찾아보았으나 빛을 받아 반짝이는 핏방울을 목에서 뚝뚝 흘리며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시체만 보일 뿐이었다. 그가 재빨리 말했다. 큰 성당에서 결혼식도 올릴 거야. 진주 속에서 그가 본 것은 후아나가 기진맥진한 얼굴로 밤에 집을 향해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그를 배워야 해. 그는 열에 들뜬 사람처럼 말했다. 그러자 진주 속에 약기운 때문에 붓고 열이 오른 코요티토의 얼굴이 나타났다. 키노는 진주를 다시 옷 속에 쑤셔 넣었다. 귓가에 들리는 진주의 음악은 이미 불길하게 변해서 악마의 음악과 뒤섞여 있었다. 뜨거운 햇볕이 땅바닥을 쨍쨍 두드려대자 키노와 후아나는 잡목숲의 얼룩덜룩한 그림자 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늘 속 땅바닥에서 작은 회색 새들이 날쌔게 움직였다. 한낮의 더위 속에서 키노는 긴장을 풀고 모자로 눈을 덮고 파리를 쫓기 위해 얼굴을 담요로 감싸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후아나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바위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도 고요했다. 키노에게 맞은 입가가 아직 부어 있었고 커다란 파리들이 턱에 난 상처 주위에서 붕붕거렸다. 그래도 그녀는 파수병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코요티토가 깨어나자 그녀는 아이를 자기 앞에 땅바닥에 내려놓고 아이가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목구멍으로 꼴딱꼴딱 소리를 내는 모습에 결국 그녀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바닥에서 작은 가지를 하나 주워 아이를 간지렸다. 짐 속에 챙겨온 호리병 속의 물을 아이에게 먹였다. 키노가 꿈을 꾸는지 몸을 들썩이며 목구멍에서 나오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이 싸움을 하듯 움직였다. 그러다 그가 앓는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는 것이라고는 더위에 주변이 구워지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쉿쉿 소리뿐이었다. 왜 그래? 후아나가 물었다. 쉿, 당신 꿈을 꾼 거야. 그런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는 안심하지 못했다. 그녀가 갖고 있던 옥수수 빵을 주었을 때도 그는 빵을 씹다 말고 귀를 기울였다. 마음을 놓지 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운 채 어깨 너머를 힐끔거리고 큰 칼을 들어 나를 만져보았다. 바닥에 누운 코요티토가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자 키노가 말했다. 애 좀 조용히 시켜. 왜 그러는데? 후아나가 물었다. 나도 몰라. 그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눈빛이 짐승 같았다. 그는 소리 없이 일어서서 몸을 낮추고 잡목을 헤치며 길을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길 위에 발을 들여 놓지는 않고 가시가 많은 나무에 몸을 숨긴 뒤 자신이 온 길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키노는 몸을 뻣뻣하게 굳히면서
고개를 숙여 아래로 휘어진 가지 아래에서 길 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3명이 보였다. 2명은 걷고 1명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깨달은 그의 몸이 두려움으로 오싹해졌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는 걷고 있는 2사람이 바닥을 향해 몸을 낮게 숙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명이 걸음을 멈추고 땅바닥을 살피자 다른 1명이 그에게 합류했다. 그들은 추적자였다. 돌산에서 야생 양들이 이동한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사냥개만큼이나 민감했다. 만약 도중에 키노와 후아나가 길에 파인 바퀴 자국이 아닌 곳에 발을 디딘 적이 있다면 내륙에서 온 이 사냥꾼들은 그 자국을 따라올 수 있었다. 끊어진 지푸라기나 흙먼지가 조금 흐트러진 자국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들 뒤에서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은 검게 보이는 남자였다. 코를 담요로 덮은 그의 안장에서 라이플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키노는 나뭇가지처럼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숨도 거의 쉬지 않고 아까 자신이 흔적을 지운 지점을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길을 쓸어내린 자국조차 저 추적자들에게는 일종의 메시지가 될지 모른다. 키노는 내륙의 사냥꾼들을 잘 알았다. 사냥감이 별로 없는 곳에서 그들은 뛰어난 사냥 솜씨 덕분에 그럭저럭 살아갔다. 그들이 지금 그를 사냥하고 있었다. 짐승처럼 땅 위에서 종종 걸음을 치던 그들이 어떤 흔적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다. 말에 탄 사람은 기다렸다. 추적자들은 추적에 점점 열이 올라 들뜬 개처럼 조금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키노는 큰 칼을 천천히 꺼내 준비 자세를 취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저 추적자들이 아까 그가 흔적을 쓸어낸 지점을 발견한다면 그는 반드시 저 말탄 사람에게 달려들어 재빨리 그를 죽이고 라이플을 빼앗아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3명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동안 키노는 샌드를 신은 발끝으로 바닥에 작은 구덩이를 몇 개 팠다. 느닷없이 뛰쳐나갈 때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래로 휘어진 가지 때문에 시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은신처에 있던 후아나도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코요티토는 목구멍으로 소리를 냈다. 후아나는 아이를 재빨리 안아 숄로 감싼 뒤 젖을 물렸다. 아이가 조용해졌다. 추적자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가지 아래에 있는 키노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들의 다리와 말 다리뿐이었다. 검은 뿔처럼 생긴 남자들의 발과 그들의 해진 흰색 옷이 보이고 가죽 안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박차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추적자들은 그가 흔적을 지운 곳에 멈춰서서 그 자리를 유심히 살폈다. 말 탄 사람도 멈춰 섰다. 말이 제갈을 밀어내려는 듯 고개를 뒤로 젖히자 혀 아래에서 제갈 롤러가 소리를 내고 말은 히히힝 울었다. 검은 추적자들이 고개를 돌려 말을 살피며 녀석의 귀를 지켜보았다. 키노는 숨을 참고 있었다. 등이 조금 둥글게 휘어지고 팔다리의 근육이 불끈 붉어지고 윗 입술 선을 따라 땀이 솟았다. 추적자들은 한참 동안 땅 위로 몸을 굽히고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며 앞쪽의 땅 바닥을 살폈다. 말 탄 사람도 그들을 따라 움직였다. 추적자들은 종종 걸음을 치다가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고 다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키노는 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길을 돌아오면서 허리를 굽히고 수색할 것이다. 그렇게 조만간 그가 흔적을 지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키노는 미끄러지듯 뒤로 움직이면서 굳이 흔적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없었다. 작은 흔적들이 너무 많았다. 부러진 장가지, 질질 끌린 발자국, 원래 자리에서 밀려난 돌멩이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이제는 키노도 당황하고 있었다. 도망자의 두려움이었다. 추적자들은 틀림없이 그의 흔적을 찾아낼 것이다. 피할 길이 없었다.
도망치는 것 외에는. 그는 살금살금 길에서 멀어져 빠른 걸음으로 조용히 은신처로 돌아갔다. 후아나가 의문을 품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추적자야. 그가 말했다. 일어서. 그때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를 휩쓸었다. 그의 얼굴이 새까매지고 눈빛이 슬퍼졌다. 그냥 놈들한테 잡혀버릴까? 후아나가 즉시 일어서서 그의 팔을 잡았다. 당신한테는 진주가 있어.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놈들이 당신을 산채로 데려갈 것 같아 진주를 도둑 맞았다고 말할 텐데. 옷 속에 진주를 숨겨둔 자리를 향해 그의 손이 힘없이 움직였다. 놈들이 이걸 찾아낼 거야. 그가 힘없이 말했다. 가자. 그녀가 말했다. 얼른. 그가 반응하지 않자 그녀는 다시 말했다. 놈들이 날 살려둘 것 같아. 저 애를 여기에 살려둘 것 같아. 그녀의 다그침이 그의 뇌를 찔렀다. 그의 입술이 포효하듯 벌어지고 눈빛이 다시 사나워졌다. 가자. 그가 말했다.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산속이라면 놈들을 따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호리병과 작은 가방을 정신없이 챙겼다. 왼손에는 짐 꾸러미를 들었고 오른손으로는 큰 칼을 자유로이 휘둘렀다. 그리고 후아나가 지나갈 수 있게 잡목 틈새를 벌려주었다. 두 사람은 높은 돌산이 있는 서쪽으로 서둘러 움직였다. 잔뜩 얽혀서 자라는 덤불을 뚫고 종종 걸음을 쳤다. 두려움에 찬 도망길이었다. 키노는 빨리 움직이느라 돌멩이를 걷어차고 작은 나무의 나뭇잎을 떨어뜨리면서도 흔적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바짝 마른 땅 위로 높이 뜬 햇볕이 쨍쨍 쏟아져서 식물들조차 항해하듯 움직였다. 하지만 저 앞에 벌거벗은 화강암 산이 침식된 땅에서 솟아올라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키노는 그 높은 곳을 향해 뛰었다. 쫓기는 동물이 거의 모두 그러하듯이. 이 땅에는 물이 전혀 없었다. 털처럼 솟아있는 선인장은 물을 저장할 수 있었고 뿌리가 커다란 잡목은 땅속 깊숙이 뿌리를 뻗어 찾아낸 아주 작은 수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다. 발밑에 밟히는 것은 흙이 아니라 부서져 작은 정육면체나 커다란 석판 모양으로 갈라진 바위였다. 물살에 깎여 둥그러진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가엾게도 바짝 마른 풀 몇 포기가 바위 사이에서 자랐다. 단 한 번의 비로 싹을 틔우는 이 풀들은 둥근 결구를 만들고 씨앗을 떨어뜨린 뒤 죽었다. 뿔 달린 두꺼비 몇 마리가 지나가는 키노 일가를 지켜보다가 작은 용처럼 생긴 고개를 돌렸다. 그늘 속에 있다가 방해를 받은 커다란 산토끼가 가끔 튀어나와 가장 가까운 바위 뒤에 숨었다. 열기가 노래하듯 이 사막을 덮었고 저 앞에 돌산은 서늘해 보여서 반가웠다. 그렇게 키노는 도망쳤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고 있었다. 추적자들은 길을 따라 조금 움직이다가 오솔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음을 깨닫고 되돌아가 수색할 것이다. 그리고 곧 키노와 후아나가 쉬었던 장소를 찾아낼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어려울 것이 없었다. 바닥에 돌멩이, 떨어진 이파리, 휘어진 가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자국이 남은 자리. 키노는 머릿속으로 그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추적 중에 살짝 미끄러지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푸념하기도 하는 그들 뒤에는 반쯤 무심해 보이는 얼굴로 말을 타고 있는 그 검은 남자와 라이플이 있을 것이다. 그는 맨 마지막으로 나설 것이다.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그의 임무가 아니므로. 아, 악마의 노래가 키노의 머릿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 열기의 쨍한 소리와 방울뱀의 메마른 소리가 함께 울렸다. 음악 소리가 압도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고 유독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배경에 깔린 반주와 리듬이 되었다.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바위들도 더 커졌다. 하지만 이제는 키노 일가와
추적자들 사이에 거리가 조금 벌어져 있었다. 첫 번째 언덕에서 그는 휴식을 취한 뒤 커다란 바위에 올라가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리는 땅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말에 탄 키 큰 남자가 잡목 사이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후아나는 바위 그늘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물병을 코요티토의 입술에 대주자 아이가 작고 마른 혀로 개걸스레 물병을 빨았다. 키노가 돌아오자 후아나는 시선을 들어 그를 보았다. 그가 바위에 베이고 잡목에 긁힌 그녀의 발목을 살피자 그녀는 치마자락으로 재빨리 가렸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물병을 건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후아나는 피곤한 얼굴을 하고서도 눈을 밝게 빛냈다. 키노는 혀로 갈라진 입술을 축였다. 후아나, 그가 말했다. 나는 계속 갈 테니 당신은 숨어 있어. 내가 놈들을 산속으로 데려갈게. 놈들이 가버리고 나면 북쪽에 로레토나 산타 로살리니아로 가. 나도 놈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하면 당신에게 갈 거야. 안전한 방법은 그것뿐이야. 후아나는 잠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싫어, 같이 갈 거야. 나 혼자는 빨리 움직일 수 있어.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애가 더 위험해져. 싫어. 그렇게 해야 해. 그게 현명한 길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싫어. 키노는 그녀의 얼굴에 여린 표정이 있는지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밝았다. 키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 했지만 그녀에게서 힘을 얻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그들은 이제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었다. 산을 향해 점점 높아지는 땅의 풍경이 급속히 바뀌었다. 길게 노출된 화강암에는 깊게 갈라진 틈이 여기저기 있었다. 키노는 가능한 한 자국이 남지 않는 바위 위를 걸으며 바위에서 바위로 건너뛰었다. 추적자들은 그의 자취를 놓칠 때마다 되돌아가서 다시 수색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될 터였다. 그래서 키노는 이제 산을 향해 똑바로 가지 않고 지그재그로 움직였다. 때로는 남쪽으로 불쑥 되돌아가서 흔적을 남긴 뒤 다시 바위를 밟으며 산으로 향하기도 했다. 오르막길이 점점 가팔라져서 그는 조금 숨을 몰아쉬었다. 산에서 이빨처럼 솟아있는 바위를 향해 해가 점점 내려왔다. 키노는 어둡게 그늘진 바위 틈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곳에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식물 또한 있을 것이다. 식물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었다. 만약 이 매끄러운 돌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다면 저 깊게 갈라진 바위 틈이 바로 그 길일 터였다. 가기에도 위험은 있었다. 추적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할 테니까. 하지만 빈 물병 때문에 그런 점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해가 점점 낮아지는 동안 키노와 후아나는 바위 틈을 향해 가파른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갔다. 회색 돌산 높은 곳, 험한 꼭대기 아래에 바위에 갈라진 틈에서 솟아난 물이 고인 작은 샘이 있었다. 여름에도 그늘에 보존된 눈이 그 샘의 원천이라서 가끔은 물이 완전히 말라붙어 바닥의 바위들과 말라붙은 수초가 드러나곤 했다. 그러나 차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이 쏟아져 나올 때가 대부분이었다. 소나기가 내릴 때면 물이 넘쳐서 하얀 물 기둥이 커다란 바위 틈을 타고 콸콸 흘러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냥 작고 빈약한 샘일 때가 대부분이었다. 바위 틈에서 퐁퐁 솟아 나온 물은 이 샘에 고였다가 100피트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샘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 샘이 넘치면 물은 더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다가 잡석지대에 닿으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어차피 그곳에 다다를 때쯤에는 남은 물이 얼마 되지도 않았다. 물이 한 번씩 가파른 길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목마른 공기가 그 물을 마시기 때문이었다. 물은 샘에서 바짝 마른 식물을 향해 떨어졌다.
동물들이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샘물을 마시러 찾아오고 야생 양과 사슴, 퓨마와 너구리, 생쥐 등도 모두 물을 마시러 왔다. 잡목지대에서 낮을 보내는 새들은 밤에 산속 바위 틈에 계단처럼 층층이 자리한 작은 샘을 찾아왔다. 이 작은 물길 옆 뿌리를 지탱할 만큼 흙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식물이 자랐다. 머루와 작은 야자수, 각종 양치 식물, 히비스커스, 뾰족뾰족한 이파리 위로 막대기에 깃털이 달린 것 같은 모양인 팜파스 그레스가 높이 솟아 있었다. 샘에는 개구리와 소금쟁이가 살았다. 샘 바닥에서는 물벌레들이 기어다녔다. 물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몇 개 되지 않는 얕은 샘을 찾아왔다. 고양이과 짐승들은 여기서 사냥감을 잡아 깃털을 물 위에 흩뿌리고 피투성이 이빨로 물을 할짝거렸다. 작은 샘은 물이 있다는 이유로 생명의 장소가 되고 역시 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륙의 장소가 되었다. 가장 아래의 샘, 물이 100피트를 굴러 내려가 잡석이 흩어진 사막으로 자취를 감추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이는 그 샘은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진 작은 단 모양이었다. 이곳으로 떨어지는 물길은 연필처럼 가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샘을 가득 채우고 절벽 아래 양치 식물을 푸르게 유지할 수 있었다. 머루가 돌산을 타고 기어오르고 온갖 종류의 작은 식물 또한 여기서 평안을 얻었다. 가끔 일어나는 홍수로 물이 흘러가는 곳에 만들어진 작고 축축한 모래사장에서는 밝은 초록색의 물냉이가 자랐다. 물을 마시거나 사냥을 하려고 이곳을 찾는 동물들의 발길 때문에 모래사장에는 베이고 긁힌 것 같은 상처가 생겼다. 키노와 후아나가 가파른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 마침내 샘에 도달한 것은 해가 돌산 너머로 진 뒤였다. 이 샘 옆에 서면 햇빛에 시달린 사막을 넘어 저 멀리 푸르른 만까지 모두 내다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지친 상태로 샘에 도착했다. 후아나는 풀썩 쓰러지듯 무릎으로 앉아 먼저 코요티토의 얼굴을 씻긴 다음 물병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먹였다. 아이도 지쳐서 투정을 부리며 작게 울다가 후아나가 젖을 물리자 그 품에 안겨 꼴깍꼴깍 젖을 먹었다. 키노는 목이 말라서 한참 동안 샘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샘 옆에 잠시 늘어지게 누워 온 근육에 힘을 빼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후아나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다시 일어서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가장자리까지 다가가 먼 곳을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어느 한 지점에 시선이 닿았을 때 그의 몸에 힘이 들어갔다. 저 멀리 능선 아래에 추적자 2명이 보였다. 작은 점이나 바삐 움직이는 개미처럼 보이는 그들 뒤에 좀 더 덩치가 큰 개미가 있었다. 그를 보고 있던 후아나는 그의 등에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떨어져 있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저녁 때쯤 여기 도착할 거야. 키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길고 가파른 바위 틈을 올려다보았다. 우린 서쪽으로 가야 해. 그는 바위 틈 뒤의 바위를 눈으로 훑었다. 그 회색 바위를 타고 30피트 올라간 지점에 침식으로 생긴 작은 동굴이 연달아 보였다. 키노는 샌들을 벗고 아무것도 없는 바위를 발가락에 힘을 주어 디디며 그 동굴까지 올라가 얄팍한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바람이 바위에 파놓은 동굴의 깊이는 고작 몇 피트에 불과했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살짝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다. 키노는 가장 큰 동굴로 기어들어가 누워보았다. 밖에서는 동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재빨리 후아나에게 돌아갔다. 당신이 저 위로 올라가. 저기 있으면 놈들이 못 찾을 것 같아. 그가 말했다. 후아나는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고 물병을 가득 채웠다. 키노는
얄팍한 동굴까지 올라가는 그녀를 도와준 뒤 먹을 것이 담긴 꾸러미를 가져와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후아나는 동굴 입구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모래에 남은 흔적을 굳이 지우려 하지 않는 것이 보였다. 그는 샘 옆에 덤불이 자라는 절벽을 오르며 양치리와 머루를 찢어 발겼다. 그는 다음 샘까지 100피트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동굴이 있는 매끈한 바위를 유심히 살피며 지나간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야 마침내 동굴로 올라와 후아나 옆으로 기어 들어왔다. 그가 말했다. 놈들이 저 위로 올라간 뒤에 우리는 살짝 여기서 빠져나가 다시 저지대로 내려갈 거야. 애가 울까봐 걱정이네. 애가 울지 않게 해. 안 울 거야. 후아나는 아기를 자신의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기가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얘도 알아. 후아나가 말했다. 키노는 동굴 입구에 누워 엇갈리게 겹친 팔 위에 턱을 고였다. 그러고는 산의 푸른 그림자가 저 아래 덤불이 자라는 사막을 가로질러 마침내 만까지 이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길게 늘어진 황혼처럼 그림자가 땅을 덮었다. 추적자들은 한참 뒤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키노가 남긴 흔적 때문에 애를 먹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작은 샘에 나타난 것은 해질녘이었다. 이제는 세 사람 모두 걷고 있었다. 가파른 능선을 말이 오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저녁 어스름 속에 그들이 가늘게 보였다. 두 추적자는 작은 모래 사장에서 바삐 움직이다가 물을 마시기도 전에 키노가 절벽을 타고 올라간 흔적을 보았다. 라이프를 가진 남자는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추적자들도 그 근처에 쪼그리고 앉았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그들의 담배 끝이 빨갛게 빛나다가 사라졌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키노의 눈에 들어왔다. 작게 웅얼거리는 목소리도 들렸다. 어둠이 내렸다. 산속 바위 틈에 어둠은 새까만 색이었다. 평소 샘을 이용하는 동물들이 가까이 왔다가 사람 냄새를 맡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키노의 등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후아나가 속삭이고 있었다. 코요티토, 아이에게 제발 조용히 하라고 애원하는 중이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뭔가에 막힌 것 같아서 키노는 후아나가 아기의 머리를 숄로 덮어 놓았음을 깨달았다. 저 아래 모래사장에서 성냥불이 확 피어올랐다. 그 순간적인 빛 속에 두 남자가 개처럼 둥글게 몸을 말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남은 한 사람은 파수를 보았다. 성냥 불빛에 라이플이 번뜩였다. 성냥불은 곧 사라졌지만 키노의 눈에는 방금 본 광경이 남았다. 몸을 말고 잠든 두 남자와 무릎 사이에 라이플을 놓고 모래밭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했다. 키노는 동굴 안쪽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후아나의 눈이 낮게 뜬 별빛을 받아 불꽃처럼 빛났다. 키노는 그녀 가까이로 조용히 기어가 뺨에 입술을 바짝 댔다. 방법이 있어. 그가 말했다. 놈들이 당신을 죽일 거야. 내가 라이플을 가진 놈을 먼저 잡으면 키노가 말했다. 반드시 놈을 먼저 잡아야 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둘은 자고 있어. 숄 아래에서 후아나의 손이 조심스레 뻗어나와 그의 팔을 꽉 잡았다. 별빛 때문에 당신의 하얀 옷이 눈에 띌 거야. 아니야, 내가 달이 뜨기 전에 나가야 해. 키노는 부드러운 말을 머릿속으로 찾아보다가 포기했다. 놈들이 날 죽이면 조용히 엎드려 있어. 그러다 놈들이 가버린 뒤에 로레토로가 그의 손목을 잡은 후아나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다른 방법이 없어. 키노가 말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아침이 되면 놈들이 우릴 찾아낼 거야. 후아나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길. 키노는 그녀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의 커다란 눈이 보였다. 그가 더듬더듬 아기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바닥이 잠깐 코요티토의 머리에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손을 들어 후아나의 뺨을 만졌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후아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뚫려있는 동굴 입구에서 키노가 하얀 옷을 벗는 모습을 보았다. 때가 묻고 해진 옷이라 해도 어두운 밤에는 금방 눈에 띌 터였다. 차라리 그의 갈색 피부가 더 훌륭한 보호색이었다. 그가 호신부 역할을 하는 목걸이 끈을 큰 칼에 손잡이에 감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게 칼을 몸 앞으로 늘어뜨리니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 그는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오지 않았다. 동굴 입구에 조용히 웅크린 그의 검은 몸이 보이더니 금방 사라져버렸다. 후아나는 입구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산의 구멍 속에서 올빼미처럼 밖을 살폈다. 등에 엎여 잠든 아기에게는 담요를 덮어두었다. 아기의 옆얼굴이 그녀의 목과 어깨에 닿아 있었다. 아기의 따스한 숨결이 느껴졌다. 후아나는 기도와 마법을 조합한 말을 중얼거렸다. 인간이 아닌 검은 것들에 대항하는 그녀만의 성모송이자 오랜 기도였다. 다시 밖을 내다보니 밤의 어둠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다. 동쪽 하늘이 조금 밝았다. 곧 달이 떠오를 지평선 근처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파수를 보는 남자의 담배 불빛이 보였다. 키노는 느리게 움직이는 도마뱀처럼 매끄러운 바위를 살금살금 내려갔다. 칼이 바위에 부딪혀 소리를 낼까봐 목걸이의 방향을 이미 거꾸로 돌려놓았다. 그는 손가락을 쫙 펴서 바위를 움켜쥐고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가락으로 몸을 지탱할 것을 찾았다. 미끄러지지 않게 가슴까지 바위에 착 붙였다. 어떤 소리라도 이를테면 돌멩이 구르는 소리나 한숨소리, 바위에 살이 스치는 소리라도 났다가는 저 아래 남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밤의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닌 모든 소리가 그들의 경계심을 일깨울 것이다. 하지만 밤은 고요하지 않았다. 개울 근처에 사는 작은 청개구리는 새처럼 지저귀고 매미의 높은 금속성 울음소리가 산속 바위 틈을 꽉 채웠다. 키노의 머릿속에서도 음악이 울려 퍼졌다. 적의 음악이 잠들기 직전처럼 나지막하게 박동했다. 하지만 가족의 노래가 암컷 퓨마의 포효처럼 사납고 날카롭고 음험하게 변해 있었다. 생생히 살아난 가족의 노래가 검게 보이는 적들을 향해 그를 몰아붙였다. 맹렬한 매미 소리가 그 노래의 멜로디를 따라가는 듯했다. 청개구리도 그 멜로디의 악절 몇 개를 노래했다. 키노는 매끈한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한쪽 맨발을 몇 인치 움직이면서 발가락으로 바위를 더듬어 꽉 붙잡았다. 그 다음에는 다른 발을 몇 인치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한쪽 손바닥을 조금 아래로 미끄러뜨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쪽 손바닥을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온 몸을 움직이지 않는 듯이 움직였다. 숨쉬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입도 벌렸다. 그는 자신이 아예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저 파수꾼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바위 위에 유난히 검게 보이는 지점에 눈길을 준다면 그 검은 것이 바로 그의 몸임을 알아차릴 터였다. 파수꾼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면 반드시 아주 느리게 움직여야 했다. 키노는 한참 시간을 들여 마침내 바위를 다 내려와 작은 난쟁이 야자수 뒤에 웅크렸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천둥처럼 쿵쾅거리고 손과 얼굴은 땀으로 축축했다. 키노는 가만히 웅크린 채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이제 적과 키노 사이의 거리는 고작 20피트였다. 그는 그 20피트의 지형을 기억 속에서 더듬어 보았다. 급히 달려가다가 돌멩이 때문에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을까? 그는 쥐가 나지 않게 다리를 주무르다가 온몸의 근육이 너무 오랫동안 긴장한 탓에 제멋대로 움찔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두려운 심정으로 동쪽을 보았다.
곧 달이 떠오를 테니 그 전에 적을 공격해야 했다. 파수꾼의 윤곽은 보였지만 잠든 두 남자는 그의 시야보다 아래에 있었다. 키노가 잡아야 하는 것은 저 파수꾼이었다. 주저없이 신속하게 그를 잡아야 했다. 키노는 등 뒤로 넘겼던 목걸이를 소리 없이 앞으로 돌려 칼자루를 풀어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은색 달빛이 동쪽 지평선 위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나무 뒤로 주저앉았다. 늙고 지친 달이었지만 또렷한 빛과 또렷한 그림자가 바위 틈에 드리워졌다. 샘 옆에 작은 모래사장에 앉아 있는 파수꾼의 모습이 이제 키노의 눈에 확실히 보였다. 파수꾼은 달을 정면으로 응시하다가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성냥불 빛에 그의 가무잡잡한 얼굴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은 머뭇거릴 수 없었다. 파수꾼이 고개를 돌릴 때 반드시 달려들어야 했다. 키노의 다리가 꽉 눌러놓은 스프링처럼 단단해졌다. 그때 위쪽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파수꾼은 고개를 돌리고 귀를 기울이더니 일어섰다. 자고 있던 두 명 중 한 명도 뒤척이다가 깨어나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몰라. 파수꾼이 말했다. 울음소리 같았는데 거의 사람 소리 같았어. 아이 울음소리? 자다 깨어난 남자가 말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코요테 암컷이랑 새끼들이 같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코요테 새끼가 갓난아이처럼 우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키노의 이마를 타고 땀방울이 흘러내려와 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눈이 따가웠다. 작은 울음소리가 또 들려오자 파수꾼이 비탈 위에 어두운 동굴을 올려다 보았다. 코요테일 수도 있겠지.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가 라이플의 공이치를 딸깍 하고 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코요테라면 이걸로 해결하면 돼. 파수꾼이 총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키노가 반쯤 뛰어 올랐을 때 총성이 울리고 총구의 섬광이 그의 눈에 새겨졌다. 커다란 칼이 허공을 가르며 공허하게 우두둑 소리를 냈다. 칼이 목을 가르고 가슴 깊이 박혔다. 이제 키노는 무시무시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는 파수꾼의 몸에서 칼을 비틀어 빼면서 동시에 라이플을 붙잡았다. 그의 힘과 움직임과 속도가 기계 같았다. 그는 휙 돌아서서 앉아있는 남자의 머리를 멜론을 깨듯이 후려쳤다. 나머지 한 명은 개처럼 허둥지둥 움직이다가 샘에 빠졌지만 물줄기가 연필처럼 가늘게 졸졸 흘러내려오는 절벽을 미친 듯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제멋대로 얽힌 머루 줄기를 손과 발로 두드려 대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하지만 키노는 이미 강철처럼 차갑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라이플의 레버를 신중하게 젖힌 뒤 총을 들어 신중하게 겨냥하고 쏘았다. 적이 샘을 향해 뒤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키노는 샘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달빛 속에서 겁에 질려 방황하는 눈동자가 보이자 그는 두 눈 사이를 겨냥하고 쏘았다. 그러고 나서 불안하게 일어섰다. 뭔가가 이상했다. 어떤 신호 같은 것이 그의 뇌까지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청개구리 소리도 매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빨갛게 달아올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던 키노의 뇌가 곧 맑아지면서 그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돌산의 능선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날카로운 신음소리가 히스테리처럼 점점 커지고 있었다. 죽음의 소리였다. 라파스 사람들은 모두 그 가족의 귀환을 기억한다. 그것을 직접 본 노인들도 있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겪은 일이다. 햇볕이 황금색으로 내리쬐는 오후 늦은 시각에 어린 사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시내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 키노와 후아나가 돌아온다는 말을 퍼뜨렸다.
모두 그들을 보려고 서둘러 움직였다. 해가 서쪽 산을 향해 점점 가라앉고 땅 위에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날 그 광경을 사람들이 깊이 간직하게 된 것은 그런 풍경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바퀴 자국으로 울퉁불퉁한 시골길에서 시내로 들어왔다. 평소처럼 키노가 앞에 서고 후아나가 뒤를 따르며 걷는 게 아니라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이 해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긴 그림자가 앞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검은 탑 두 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키노는 라이플을 팔에 걸쳤고 후아나는 숄을 자루처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 안에 무겁게 늘어진 작은 꾸러미가 있었다. 마른 핏자국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숄 안에서 그 꾸러미가 후아나의 걸음걸이에 맞춰 조금씩 흔들렸다. 피로에 지쳐 주름진 후아나의 얼굴이 그 피로와 싸우느라 단단히 굳어 있었다. 커다랗게 뜬 눈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세상과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하늘만큼이나 멀었다. 키노는 입술과 턱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포가 그와 함께 움직였다 하면서 그가 점점 커지는 폭풍만큼 위험해 보였다고 말한다. 두 사람이 인간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된 것처럼 보였다는 말도 한다. 그들은 고통을 통과해 반대편으로 나온 것 같았다. 거의 마법 같은 힘이 그들을 에워싸고 보호해 주는 것 같았다. 그들을 보려고 달려 나온 사람들은 바삐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 길을 내어 주었다. 그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키노와 후아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을 걷듯이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눈은 오른쪽도 왼쪽도 위도 아래도 보지 않고 똑바로 앞만 보았다. 다리는 잘 만든 나무 인형처럼 조금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그들은 공포의 검은 기둥을 몰고 오고 있었다. 돌과 회벽으로 지어진 도시를 그들이 걸어갈 때 중개인들은 창살이 있는 창문에서 그들을 내다보고 하인들은 가느다란 줄무늬처럼 틈이 나 있는 대문에 눈을 대고 엄마들은 가장 어린 자식의 얼굴을 치맛자락 속에 감췄다. 키노와 후아나는 돌과 회벽으로 지어진 도시를 나란히 성큼성큼 걸어서 움집촌으로 내려갔다. 이웃들이 뒤로 물러나 길을 내주었다. 후안 토마스가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가 인사말을 건네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린 채로 잠시 머뭇거렸다. 키노의 귓가에 울리는 가족의 노래가 울음소리처럼 맹렬했다. 그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 노래는 전투의 함성이었다. 두 사람은 원래 자기 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에 탄 공터가 되어버린 곳을 터벅터벅 지나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바닷가에 늘어선 잡목들을 통과해 바다를 향해 다가갔다. 키노의 부서진 카누 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물가에 다다르자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키노가 라이플을 내려놓고 옷 속을 뒤져 커다란 진주를 꺼냈다. 손바닥에 놓인 그것의 표면을 들여다보니 여기저기 상처가 난 듯한 회색이었다. 거기서 사악한 얼굴들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타오르는 불길의 빛이 보였다. 샘 안에 떨어진 남자의 겁에 질린 눈동자도 보였다. 정수리가 총에 맞아 사라진 채로 작은 동굴 안에 쓰러져 있는 코요티토가 보였다. 진주는 추악했다. 악성 혹처럼 회색이었다. 일그러지고 광적인 진주의 음악이 키노에게 들려왔다. 손을 살짝 떨면서 키노는 후아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그녀에게 진주를 내밀었다. 후아나는 죽은 아이를 여전히 어깨에 맨 채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바닥에 놓인 진주를 잠시 보다가 키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 당신이 해. 키노는
팔을 뒤로 뻗었다가 있는 힘껏 진주를 앞으로 던졌다. 키노와 후아나는 진주가 석양빛을 받아 깜빡깜빡 반짝이며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멀리서 작게 물이 튀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진주는 아름다운 초록색 물속으로 들어가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해초 가지들이 진주를 향해 흔들흔들 손짓했다. 진주 표면의 빛은 아름다운 초록색이었다. 진주는 양치리와 비슷한 식물들 사이 모래 바닥에 내려 앉았다. 저 위의 수면은 초록색 거울 같았다. 진주는 바다 밑바닥에 그렇게 떨어졌다. 개 한 마리가 바삐 기어가는 바람에 모래구름이 작게 일었다가 가라앉았을 때 진주는 보이지 않았다. 진주의 음악은 물살을 따라가며 속삭임이 되었다가 사라졌다.